안녕하십니까. 이양수 회계사입니다. 아직은 쌀쌀하네요. 이 녹화는 3월에 이루어지는데 쌀쌀한데 이렇게 이쁜 스튜디오에서 우리 조세통남사 여러분을 위한 어떤 IFRS 입문 과정을 녹화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랑 눈 마주치시고요. 인사합니다. 저는 공인회계사 이양수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무지하게 많은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이 수업을 듣고 너무너무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부분이 저를 처음 보실 거예요. 처음 보실 겁니다. 저는 회계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책을 설명하겠지만, 자, IFRS 재무회계 실무라는 제가 가장 아끼는 교과서고요. 이양수라는 게 접니다. 우리 출판사 조세통남입니다. 2023년 혹시 작년판을 갖고 계신 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책 팔아먹으려는 거 아닙니다. 작년판하고 너무 많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반드시 2023년 판으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라고, 이 책으로 제가 국제회계 기준의 입문이라는 거를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16시간 동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회계사인데 올해로 회계사가 여러분 횟수로는 정말 저도 깜짝 놀라요. 40년 했습니다. 제가 1984년에 3일회계 법인에 첫 발을 디뎠으니까 올해가 2023년이죠. 만으로는 23년, 39년, 횟수로는 딱 40년째입니다. 오래 했네요. 강의는 한 30 몇 년 했습니다. 강의를 가장 제 인생을 다 바쳐서 한 게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저의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좀 죄송한 거, 그 회계사님 나이가 60 넘으셔서 넘었죠. 그럼요. 제가 넘었죠. 무슨 60 넘으신 분이 강의를 해요? 죄송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서 60 넘은 것도 맞고요. 근데 빨리요.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빨리 좀 그냥 속으로 회계사님 그렇게 안 늙어 보여요. 좋으셔요라고 해주셔요. 그렇죠? 저랑 항상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서 강의하시죠. 웃으세요. 저도 많이 웃고 강의를 할게요. 회계세법이 딱딱하죠? 이양수랑 수업 듣는 분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즐거워요. 재밌어요. 우린 이렇게 강의할 거고요. 40년 회계사 생활 중에 강의를 한 지는 33년, 매년 1년의 절반 정도를 강의합니다. 좀 전에 보셨던 이런 교과서가 매년마다 나오는 책이 최하 12권입니다. 개정판이 나오는 책이. 우리나라 자칭 가장 오래된 회계나 세법을 강의하는 선생이고 저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입문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설명을 할 겁니다. 칠판 보시고 쓰는 건 아니에요. 쓰는 건 아니에요. 일로 오세요. 이 회계라는 게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 이 반은 절대로 회계를 처음 배우시는 분이 들으시는 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회계를 처음 배우는데요, 그럼 이 반을 끄셔야 되고요. 바로 본부에다 전화하셔서 이양수 회계사님이 과정을 잘못 들었다라든가, 이 조세통남사 강의에는 회계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듣는 수업이 있어요. 처음 태어나서 회계를 처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반으로 바꾸셔서 들으시고요. 그거 듣고 이 수업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업은 그냥 재무팀에 대학교나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회계학은 좀 배웠는데, 이거를 사회에 나와서 이제 나는 재무팀에 들어왔어. 재무팀이라고도 하고 회계팀, 세무팀에 들어왔어. 기획에 들어왔어. 전략에 들어왔어. 근데 회계를 알아야 돼. 옛날에 들었지만 잘 몰라. 제대로 배우고 싶어. 그런 분들이 듣는 반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처음 회계학을 듣는 분은 이 반을 들으시면 안 되고 빨리 빠져서 다시 환불하든 다른 기초반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제 회계는 아는데 여러분, 회계는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그죠? 회계가 두 부류로 갈라졌어요. 두 부류가 하나는 우리나라에는 비상장 법인들이 있고 여러분 상장 법인들이 있거든요. 비상장과 상장, 이 상장을 우리가 보통 코스피, 코스닥이라고 불러요. 물론 밑에는 요넥스와 KOTC라는 데들이 있는데 법에서 말하는 주권 상장 법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피가 한 700개, 코스닥이 한 1000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비상장 법인은 여러분 한 90만 개 정도가 있어요. 법인이 꽤 많죠. 90만 개. 이거 살아있는 법인.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하는 법인이 90만 개 정도나 돼요. 90만 개.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기업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2011년부터 회계가 이원화됩니다. 그래서 상장이 하는 회계를 여러분 KIFRS라고 부르고요. 비상장이 하는 회계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요. 기준이라고 불러요. 자, KIFRS는 우리나라 번역이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을 말해요. 그래서 2011년부터 대한민국은 상장법인들이 IFRS를 최초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원화가 됐는데 이 회계는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 이번 이 수업은 요 IFRS를 그죠? 하는 법인들의 강의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요? 요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강의가 과정이 몇 개로 갈라지냐면 입문이라는 과정이 있고요. 중급 과정의 반이 있고요. 고급 과정의 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개정 과목별로 그렇죠? 중요한 회계 처리와 여러분 세무 조정을 다루는 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4개로 갈라져 있어요. 4개로 갈라져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요 입문을 공부하실 거예요. 제 말 아셨죠? 그죠? 자, 입문이 이 과정이고 16시간을 녹화해 드릴게요. 중급은 정말 기가 막힌 놈들 24시간, 고급은 16시간, 개정 과목별 회계세법은 24시간. 그러면 여러분 80시간이에요. 80시간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가능하면 오프라인 수업으로 오세요. 와서 들으세요. 회계학은 와서 듣는 거랑 이런 동영상으로 듣는 거랑 정말 달라요. 여러분 진심이에요. 가능하면 와서 들으세요. 와서 들으세요. 제가 아니어도 와서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차이점은 요거는 학교에서 회계학들을 어느 정도 배우셨는데 이제 상장법인들에 왔어요. 물론 여러분 조심해요. 비상장인데도 IFRS를 하는 회사들도 수천 개가 있어요. 여러 이유로.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하지만 언젠가 IFRS를 가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또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걸. 그래서 입문을 열심히 들어주세요. 기초적인 얘기라고. 물론 IFRS의 여러분 핵심은 중급 회계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이런 얘기들을 다룰 거고요. 고급은 뭘 하는 거냐면 합병, 남의 기업을 합병한다. 지분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연결재무제표를 만든다. 여러분 요 3개가 고급 회계라고 불러요. 이게 미국 애들이 부르는 거예요. Advanced Accounting, Intermediate Accounting. 그죠? 이래서 합병과 지분법과 연결이니까 이건 여러분이 듣고 싶을 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문 듣고 바로 들으셔도 돼요. 회계사님 저 연결 만들래? 그럼 들으시면 돼요. 들으면 그냥 연결을 만드실 수 있어요. 진심이라니까. 그러니까
기초 다음에 중급이지만 필요하면 바로 고급 들으셔도 돼요. 일단 이런 업무가 아니면 당장 안 들어도 되고 중급을 많이 들으시고요. 요 놈은 가장 상급반이. 근데 여러분 이 개정 과목별 회계와 세무조정을 가장 상급반인데 가장 낮은 반으로 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개정 과목을 설명하는데 아니라니까. 가장 중요한 놈들의 회계를 가장 아주 임팩트 있게 강의하고 법인세와의 세무조정을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법인세까지 나오니까 가장 어려운 반이니까 가장 나중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반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 눈으로 잡아보세요. 10초만. 와 나도 저 과정들을 다 들을래. 저 과정들을 다 들어서 IFRS의 전문가가 될 거야. 물론 맞죠. 물론요. 자, 다 같이 이런 전문 과정을 가는데 조심해요. 지금 동영상으로 입문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이걸 한 번 듣고 이해된다 안 돼요. 최소한 3번, 5번씩. 중급 회계 10번이라도 반복 들으세요. 그러셔야 잡혀요. IFRS는 여러분 어려워요. 정답이 없어요. 어려워요. 제발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중급 이러시면 절대 못 잡아요.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못 잡아요. 반복이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걸 메인으로 계속 듣다가 봐요. 회계학만 들으니까 지겹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원천징수라는 세법 수업도 좀 들으시고요. 실무적으로 중요하니까 부가가치세법도 들으시고요. 당연히 법인세에 관한 얘기도 좀 들으시고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진짜 이 과정에서 제일 또 하나가 중요한 건 여러분 상법이에요. 상법이에요. 상법. 그죠? 상법. 여기서 가장 핵심은 저는 상법이라고 봐요. 왜 상법이 중요하냐는 건 뭐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냥 이제 제 수업 듣다 보면 저를 믿게 되실 건데 상법 들으세요. 여러분 상법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실 거예요. 진심이에요.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인이에요. 이걸 메인으로 듣다가 너무 힘드니까 원천징수 좀 하시고, 물론 연말정산은 또 다른 거예요. 연말정산도 들으시고 부가세법도 들으시고 법인세도 좀 들으시고 그죠? 이런 것도 하시고 상법을 또 죽어라 하고 같이 하시고요. 이러면 이런 걸 이렇게 다 띄우시려면 한 3년 정도 걸려요. 3년 후에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가 될 거고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고 무한히 반복 듣고 세법 또 듣고 회계학 듣고 상법 무지하게 하면 여러분 이 안에 3, 4년 있다가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재무팀 멤버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포스코 있는 재무팀보다 여러분이 월등히 잘하실 겁니다.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아주 자신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요. 해보시죠. 시작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IFRS 입문 이 과정을 들으실 수 있는데 제가 꿈꾸는 과정은 이런 것들입니다. 문제는 혹시 여러분 알려주세요. IFRS지만 제가 오늘도 이 조세통남사 교육 총책임자에게 말했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동일하게 이 과정들을 다 만들어라. 책이 다르죠, 물론. 인문중국 고급 개정 다 따로 만들어라. 패키지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양쪽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은 이쪽으로, 국제회계는 이쪽으로. 물론 일반회계분들은 이걸 공부한 다음에 국제회계를 따로 공부하시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제가 꿈꾸는 여러분이 가셔야 될 길이다. 교재 28페이지로 갑니다. 이쁘게 써놨습니다. 지웁니다.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IFRS라는 국제회계 기준을 강의해 드립니다.
자, 거기에 보면 회계가 나옵니다. 28페이지에. 맨 밑에 이렇게 복잡 다양한 시작 여러분이 읽으세요. 10초 후에 뵙습니다. 읽으세요. 저 보지 말고 읽으세요, 책. 읽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회계가 뭐냐, 어카운팅이 뭐냐라는 걸 읽으셨어요. 여러분 대답 이해되세요? 회계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어렵죠? 칠판. 자, 여러분은 법인에서 이 수업을 들으실 거예요. 물론 법인은 커다랗게 말하면 여러분 영리법인, 비영리로 갈라져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을 만드는 법이 상법,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법이 민법 또는 특별법들이고, 여기 영리에 해당하는 게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5개가 있고요. 비영리법인 잘 아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들, 이런 것들이 비영리법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아마도 영리법인 중에, 그렇죠? 맨 위에 있는 주식회사에 다니시는 확률이 제일 높겠죠? 제일 높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상법상의 영리법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법인세 신고하는데 이게 2년 전에 90만 개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90% 정도는 주식회사고요. 유한회사 이런 데들도 꽤 있어요. 한명회사, 합자. 최근에 유한책임회사도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법인들이 있는데 잘 봐요. 이런 법인들에는요, 이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해관계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볼게요. 제일 대표적인 거, 이 법인을 만든 사람들을 우리는 주주라고 부르고요. 주식회사일 때는 주주라고 부르고요. 유한책임, 한명합자일 때는 출자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법인을 만든,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보통 주주 등이라고 그러는 게 주주와 출자자를 합한 말이에요. 주주 등이 있고요. 이 법인에 다니는 임직원들, 여러분이죠. 임원과 직원들이 있으실 거고요. 이 회사랑 거래하는 수없이 많은 여러분 거래처들이 있겠죠. 또 하나,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금융기관들도 있겠죠. 돈을 빌려주는. 또 하나가 국세청이라는 세금을 과세하는 기관도 있고요. 또 무지하게 많은 투자자들이 있죠. 투자자들이. 자, 그러면 이 법인, 기업이라고 그래도 되고요. 여러분,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뭐가 있어요?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그죠? 이 회사를 만든 주주 등이 있고, 다니는 임직원이 있고, 이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처들이 있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들이 있고,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들도 있고, 이 회사 주식을 투자할까 말까라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이해관계자들은 여러분 이 기업과 관련한, 빨리요,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기업과 관련한 뭘 하고 싶다, 여러분? 자, 죽이죠. 뭘 한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요. 의사결정을. 근데 이게 그냥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어떠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요. 자, 어떤 의사결정일까요? 우리 같이 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주주라면 지금 어려워. 내가 이 회사에 추가로 돈을 더 찔러 넣을까? 증자할까? 아니면 좀 이따 하지만 이 어떤 외부의 투자자들을 끌고 들어와서 펀딩, 제3자 배정으로 외부의 자금을 끌어들일까? 내가 이 주식을 팔까? 그냥 남한테? 이 회사 아예 청산할까? 문 닫을까? 파산할까? 이런 의사결정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가장 복잡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회사를 내가 다니까?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갈까?
나도 창업할까? 거래처는 이 회사에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줘도 될까? 담보로 받아야 될까? 여러분도 거꾸로 마찬가지겠고요. 금융기관, 돈을 줘도 될까? 빌려준 돈 회수할까? 국세청, 세무조사 나갈까? 세금을 어떻게 징수할까? 투자자 제일 중요한 이 회사 내가 지금 주식 사도 될까? 주식을 사도 될까? 투자해도 될까?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살까? 제3자 배정으로 살까? 최근에도 그죠? SM이라는 주식을 뭐 그죠? 요 카카오랑 저쪽이랑 그죠? 하이브랑 해서 뭐 공개 매수 들어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주식 무섭죠? 카카오가 뭐 15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더니 주가가 16만 원까지 가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11만 원까지 빠졌어요. 주식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16만 원이 11만 원. 그 16만 원이 SM의 최고의 주가였고 무섭죠? 이런 세상에 살고 계십니다. 뭐 거기에 이수만이라는 분은 뭐 몇천억을 벌었다? 그런 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자본주의지만 뭐 이수만이라는 개인 5천억 버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뭐 그런 게 굳이 언론에까지 나와야 돼? 그렇죠? 기사거리가 없어서 그렇죠? 그런 걸 보는 사람이 마음이 안 좋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의사결정을 하려면 여러분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그죠? 이 기업과 관련한 그죠? 무슨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정보가 있어야만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거잖아요. 그때 그 정보를 이제부터 그죠? 우리는 만들어준다. 어떻게 해요? 무슨 정보를? 숫자로 된 정보를 일단 만들자. 그게 1번이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떤 거야? 2번, 이 회사의 경영 성과는 어떤 거야? 재무 상태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 회사가 12월 말, 맨 마지막 날, 그죠? 자산이 얼마가 있고, 부채가 얼마가 있어. 그래서 맨날 배우는 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잖아요. 이 자산이 회사 거, 부채는 회사가 갚아야 될 거, 자본이 요 넷두로 주주들 거거든요. 그죠? 이 정도는 다 아시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회사 갖고 쉽게 부도날까 안 날까? 망할까 안 날까? 그걸 보는 게 재무 상태예요. 내가 이 회사라 얻겼는데 이 회사 거 부도나면 난 개털이잖아요. 그런 걸 한번 보는 거예요. 재무 상태가 좋아 나빠. 경영 성과는 이게 1년인데 기업이 1년 동안 그죠? 얼마를 팔았어? 그래서 얼마가 비용이 들어가서 얼마가 이익이 났는데 이런 게 경영 성과. 1년간 얼마 팔고 얼마 이익 났어? 그럼 이건 왜 필요해? 이게 올해 얼마 팔고 얼마 이익이 나니까 내년엔 어떨까? 후년엔 어떨까? 이런 걸 추정할 수 있죠. 이건 지금 현재고요. 이건 미래를 추정하기 위한 숫자. 지금 이러니 앞으로는 어떨까? 이해돼요? 이런 것들을 숫자화된 자료로 회사가 만들어서 모든 기업 주변의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한다고요. 우리의 상황이 이래. 이걸 보고 니네가 오너 파시든 뭐 더 투자하든 뭐 문 닫든 다니든 그만두든 빌려주든 말든 세무조사하든 펀딩하든 주식 사든을 판단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식이 있죠. 이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양식을 우리는 재무상태표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financial position이라고 부르고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걸 여러분 우리는 손익계산서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이게 income statement고 얘네들을 합친 말이 우리는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잡을게요. 여러분 회계란 뭐다? 회계는 저 따라하세요 마음속으로. 회계는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 기업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즉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회계입니다. 이게 회계입니다. 다시 합니다.
회계란, 어카운팅이란 이 수없이 많은 기업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이해관계자들이 저 기업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상태표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즉 재무제표를 만들어 주는 게 여러분 이게 회계예요. 이게 어카운팅이에요. 근데 회계를 봐요. 회사가 회사 마음대로 얘네들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나라마다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라는 게 여러분 그게 회계 기준이에요. 회계 기준이에요. 나라마다 회계 기준이 있는데 아까 배우셨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상장법인들이 하는 건 KIFRS, 한국 최대 국제회계 기준이고 비상장이 하는 법인들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계 기준이 이원화돼 있어요. 이원화돼 있어요. 이원화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회계 기준으로 이원화돼 있어요. 이원화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회계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중에 IFRS를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요. 자, 됐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가 뭔지도 모르고 회계라는 분들이 많아요. 회계는 결국은 재무제표를 우리 반은 IFRS에 따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게 회계고요. 이거를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게 회계입니다. 회계입니다. 이해하셨죠? 또 그리고 이 회계가 나와야 국세청이 세금을 기업이 제대로 낸 날 확인하겠네요. 자, 이런 얘기가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말은 볼 필요 없고. 자, 다음에 빨리빨리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가 자, 재무상태표 양식이 나옵니다. 이거 15초 드려요.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혹시 여러분 지금 제가 칠판에다 쓰고 있는 걸 같이 쓰시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네. 제가 안 보이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제가 칠판에 판사하는 걸 여러분 쓰지 마세요. 그냥 들으시고요. 보세요. 눈으로, 귀로, 머리로 이해하시고요. 오케이? 그게 좋아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편안하게 보세요. 자, 재무상태표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게 영어로 T자. 그래서 우리 회계학을 처음 배우실 때 T계정이라고 배웠죠. 회계는요.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여러분은 배울 때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영어로 데빗 크레딧. 그래서 미국 친구들은 데빗 노트, 크레딧 노트라고 부르잖아. 차변, 대변을.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왼쪽, 오른쪽이 제일 좋아요. 왼쪽, 오른쪽이 제일 좋아요. 왼쪽, 오른쪽, 차대변. 그래서 자,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파이낸셜 포지션은 기본으로는 12월 31일 현재입니다. 기본으로 매 마지막 날에 자, 왼쪽에는 자산이라는 걸 쓰고요. 오른쪽에는 여러분 부채와 자본이라는 거를 쓰죠. 지금 우리는 첫째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복습하고 있어요. 자본은 자본금과 쉽게 이익잉여금이라는 걸로 갈라져요. 자, 이 회사는 A라는 법인이라고 그럴게요. 주식회사겠죠? 자, 자산가요. 자산은 영어로 asset, 12월 31일 현재 소유권이 A 법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법인은 살아있다고 보세요. 생물이다. 법인은 살아있는데 소유권이 법인한테 있는 걸 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뭘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연말에 있는 현금, 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금, 물건 팔고 돈 못 받은 외상 매출금, 또 받으러옴, 다른 걸 팔아서 못 받는 미수금, 또 창고에 있는 여러분
재고자산, 재고자산.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 채권을 갖고 있는 뭐 유가증권, 남한테 빌려준 거, 대여금, 뭐 그다음에 계약금 같은 걸 먼저 준 거, 선급금. 또 토지 건물과 같은 유형의 자산들, 특허권, 상표권, 무형의 자산들, 영어권, 개발비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이런 게 여러분 뭐다? 자산. 12월 말에 소유권이 법인에게 있습니다. 법인에게 있는 것들. 그렇죠? 회사 갖고 있는 것. 부채는 liability. 12월 말에 부채는 회사가 갚아야 될 놈들. 그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뭐예요? 물건 사오고 돈 안 준 거,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그 다음에요, 차입금, 빌려온 거. 또 여러분에게 줘야 될 퇴직금들. 요런 것들이 부채잖아요. 회사가 연말 현재로 갚아야 될 돈은 부채라고 그러고, 오른쪽에다 쓰죠. 그죠? 자본금은 간단해. 그냥 주주가 낸 돈들이죠. 주주가 낸 액면가액이에요. 중요하지 않고 주주들이 낸 돈이고, 이익잉여금이 더 간단해. 이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이 회사가 번 돈이죠. 여러분 가요. 여러분이 이 주주들이 이 A법인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주식회사를 만든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돈 벌려고 만들자. 당연하죠. 돈 벌려고 만드는 거예요. 돈 벌려고. 벌어들인 돈이 이익잉여금이 좀 설명할 건데, 문제는 여러분, 회계는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 뭐예요? 자, 왼쪽의 합계는 자산 총계.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의 총계죠. 회계학 재밌죠? 가요. 와, 이 둘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왼쪽에 자산의 총계와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의 총계가 숫자로 일치해요. 이걸 회계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회계학을 배우실 때, 그죠? 여러분, 회계학을 배우실 때 뭐였어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웠던 게 이거였죠? 그죠? 왜 왼쪽과 오른쪽이 일치합니까? 에? 왜 왼쪽과 오른쪽이 일치합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일치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계는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지구는 둥글어요. 이런 건 진리라고 불러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우주에 가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동그랗대잖아. 그렇죠? 지구는 둥글잖아. 이런 거 진리고요. 여러분이 곧 이 수업 듣고 다음 2강도 또 들으실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약속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회계는 진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사람이 만든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회계를 만든 사람이 이 양식에서 자산은 왼쪽에다 쓰기로 했고요.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다 쓰기로 했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숫자상으로 일치하도록 여러분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고 인간이. 처음에 자산은 왼쪽, 부채, 자본 오른쪽. 그러니까 왜 자산이 왼쪽이에요? 라는 말을 물으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걸 약속은 암기하면 돼요. 이유 달지 마세요. 대차 평균의 원리를 여러분이 왜 이해를 해?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드는 게 이게 재무상태표라고 불러요. 보통 이렇게 연말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6월 말로도 만들 수 있고 3월 말, 9월 말 매 월마다 만드실 수 있겠죠. 지금 기준이 그냥 연말이라고 한 것뿐이고요. 그리고요, 요 자산은 뭐와 뭘로 갈라진다? 아주 간단해. 뭐와 뭘로. 요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 말은 요게 연말이죠. 내년 12월 안에, 내년 안에 이게 자산들이 팔려서 현금화되면 유동. 내년 안에 안 팔어.
그러면 비유동 자산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요렇게 유형, 무형 자산 이런 거 잘 안 팔겠죠. 유가증권 중에서도 남의 기업을 뭐 지배하기 위해 갖고 있는 걸 안 팔죠. 그러니까 요런 건 비유동, 요런 것들은 보통 1년 안에 들어오면 유동이라고 부르고요. 부채도 똑같아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 유동 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돼도 되는 부채, 비유동 부채입니다. 논리적으로 물을 필요도 없죠. 부채는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보다 많아야 되죠. 유동 부채는 바로 내년 안에 상환을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손익계산서를 하기 전에 잠깐 먼저 봐요.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보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지금 당장 알아놓을게요. 재무상태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뭐야?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는 비율, 부채 비율. 10초 고민. 이거 왜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한 거죠? 회계학에서 여러분, 회계학에서 이 부채 비율보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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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부채 비율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건 뭐죠? 그만큼 이건 내 돈이고 남의 돈이라고 보면 남의 돈이 많으면 부도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제일 중요해요. 이 수업 듣는 여러분 무조건 대답해요. 여러분 이 수업은 2023년 판이에요. 매년 달라지니까. 자, 작년 2022년 12월 말에 빨리요. 여러분 회사 부채 비율은 몇 프로예요? 작년 여러분 회사 자산 총계는 몇 억이에요? 부채와 자본은 몇 억이에요? 자본금은 몇 억이죠? 이익잉여금은 몇 억이에요? 그래서 결론, 여러분 다음 수업 시간부터 무조건 2022년에 여러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옆에다 펼쳐놓고 수업 들으세요. 감사보고서를 펼쳐놓으셔도 되고 그냥 프린트 하셔도 돼요. 이해하셨나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없이 이 수업 들으시는 분 미안해요. 듣지 마세요. 들으실 이유도 없고 듣는다고 이해되실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자세로는 수업 들으셔도 안 되고 여러분이 재무팀 아닌 분 재무팀 가서 달라고 그러고요. 다음 시간에 전자공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전자공시 들어가서 출력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암기하세요. 작년 말 현재로 부채 비율이 몇 프로고 자산 총계가 얼마고 이런 거 외우세요, 여러분요. 외우세요. 오늘은 이번 시간은 개념만 잡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겠죠.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0%가 안 되면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많으면 이건 누가 봐도 내년에 부도죠. 부도죠. 그래서 유동 자산이 유동 비율보다 당연히 많아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 하지만 부채 비율은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0%. 교과서 보통은 100%. 그러니까 이런 게 넘어가면 아주 상종을 하지 말라 이러죠. 그 정도로 중요한 게 부채 비율 그림을 보고요. 오른쪽에 여러분 요거하고 이제 1강을 쉴 건데 오른쪽에 보면 손익계산서라고 나오죠. 지금 포괄자 들어가는 말은 잡지 마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손익계산서라는 게 나와요. 영어로 income statement라고 부르고 요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래는 이렇게 돼요. 살짝 볼게요. 이것도 T 계정으로 말하면 오른쪽에 수익을 쓰고 그죠? 왼쪽에 비용을 쓰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에요. 이 정도를 다 아니까 제가 그렇죠. 회계학을 듣고 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학을 처음 해보면 전표라는 걸 배우죠. 그 어떤 거래를 전표에 옮겨 적는 걸 여러분 분계라고 부르죠. 분계를 할 때 수익은 오른쪽 대변에다 쓰고 비용은 차변에다 쓰고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부채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죠? 이런 것들 잡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전표랑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양식상으로는 어떻게 돼? 이게 1번 볼게요. 매출액, 수익, 올해 얼마 팔았다? 매출, 원가, 비용. 직접 만들 때